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의 우연한 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우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이야기엔 우연히 얽히게 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여배우, 아파트 경비원, 레스토랑 알바생. 이 세 사람의 우연한 만남과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시죠. (1-1) 웃기는 짓이지. 혜련이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이죽거렸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데도, 그리고 이제 무슨 상관이랴 싶은데도 은근히 신경이 갔다. 염치 없다고 할까? 어처구니 없다고 할까? 아무튼 그 여전한 까탈이 언짢았다.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심스런 손길이 덧 지나갈수록 애당초 그녀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날로 주름지고 건조해져가는 피부 탓이겠지만 오래전에 사용 기한을 넘긴 메이크업 제품 탓도 있겠거니 싶었다. 필링 서비스는커녕 그만저만한 마사지조차 받아본 지가 언제였더라. 아마득했다. 그 아마득함이 돌연 섬뜩했다. 눈가에 불현듯 비장한 결기가 서렸다. 붓을 내려놓고 결연하게 경대 앞을 벗어나는 것으로 화장을 마무리했다. 약속 시간까지 별로 여유가 없었다. 하긴 공을 더 들인다고 해서 앙담은 매화봉오리 뜨거운 찬물에 띄웠을 때처럼 화라락 피어날 것도 아니었다. 그런 시절은 애저녁에 지나갔다. 혜련은 어제 뒤집어 엎은 서랍 맨 밑바닥에서 전화번호가 인쇄된 냅킨 한 장을 찾아냈다. 반가움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닌 그저 무지근한 동통이 명치 안쪽을 지그시 누르다 잦아들었다. 얼마만인가. 그녀는 지나간 세월을 짚어보며 그 7자리 숫자를 눌렀다. 네, 유리동물원입니다. 하고 예전에 그 레스토랑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몹시 놀랐지만 처음부터 그럴 요량이었던 듯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날짜와 시간을 대고 조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을 댔다. 수화기 저쪽에서 그녀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복창했다. 네, 석자, 해자, 련자. 이 말에서는 그 어떤 갈채나 동경의 기미도 포착할 수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낯을 붉히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냅킨은 전화기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 시간을 조금 늦추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가 번거로웠다. 원래가 두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여태 그 경양식집이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고마워서라도 어떻게든 제 시간에 돼가고 싶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한 해 한철 넘기기 어려운 요즘이었다. 그 사이 IMF와 그 못지않은 불황에 멀쩡하던 업체도 픽픽 넘어져 가지 않는가. 장장 20수년을 그 자리 그 간판으로 버텨왔다는 게 경이로웠다. 그러고도 그녀는 작은 방에서 좋기 20여 분을 더 허비했다. 역시나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이미지대로 실루엣이 살아나지 않았던 탓이다.
딱히 걸칠 만한 옷이 없는 건 아니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아니 백화점 쇼핑을 중단한 근 10년 이래 새로 사들인 외출복이 없긴 하다만 석혜련이 누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무대 의상을 비롯해서 작은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전용할 만큼 쌓이고 널린 게 옷가지다. 그런데도 막상 온 방을 몇 번이나 헤집어 보고도 딱 이거다 눈에 차는 게 없었다. 유행에 매이지 않는 에스닉 룩은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칫 후줄근하게 보일까 두려웠다. 자신감도 잃었다. 그 자신감을 받쳐주던 것이 하나둘 사라진 뒤로는 패셔너블했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적지 않은 망설임 끝에 무릎을 살짝 덮는 샤넬 라인 블랙 드레스로 결정을 보았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조심스러운 자리가 생길 때마다 마지막 선택은 항상 블랙 드레스였다.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거기에 정 같으면 공식처럼 진주 목걸이를 휘둘렀을 테지만 이번에는 상아빛 레이스 머플러를 한 바퀴 휘감아 늘어뜨리고 연한 재색 모피 코트를 걸쳤다. 머플러와 짝이 맞게 진주빛 레이스로 장식한 모직 장갑이 어떨까 짧게 고민하다가 디자인이 간소하면서도 독특한 은반지를 중지에 꼈다. 하나, 둘, 셋이나 되는 손등에 내려앉은 엷은 저승꽃은 애써 외면했다. 혜련이 등신대 거울 속 제 앞모습을 그럭저럭 수긍하며 허리를 비틀었다. 뒤태도 무리 없어 보였다. 보정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살 없는 몸매는 타고난 것이다. 그 또한 한때 부러움을 샀던 신체 조건이지만 그걸 부러워할 만한 어느 누구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 않으니 남루한 자기만족에 그칠 따름이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무난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경험상 휘황찬란하게 개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코디네이션이 더 낫다는 걸 잘 알았다. 이만하면 우아하고 세련된 여배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왕년의 히로인처럼. 그녀는 몇 초간 눈꺼풀을 꾹 누르고 있다가 반짝 치떴다. 쓰디쓴 조롱기를 입매에 물고서 자신을 되쏘아보고 있는 거울 속 여자가 한순간 끔찍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도 미심쩍었다. 아쉬운 건 적었으나 그렇다고 남들이 넘겨짚는 것처럼 광휘에 쌓여 오만 방자를 부릴 만큼 찬란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절은 너무 짧았다. 응달에 든 변리처럼 훈기도 돌기 전에 물러갔다. 삐끗, 연이은 불장난으로 무대와 멀어진 뒤 나머지 날들은 내도록 고단했다. 평온무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게 삶이다. 단지 그 대가가 과한 것에 마음이 깊이 배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처럼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숨을 죽이고 살았다. 바닥을 칠 기력도 바닥에서 벗어날 운도 바닥에 난 상태로 기신기신했다.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어렸을 때 자주 그런 꿈을 꾸었다. 꿈을 꾸는 내내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꿈. 다종류 곤충처럼 사지를 버르적거리며
수직 강화하는 꿈, 끝끝내 바닥에 닿지 않는 꿈. 그녀는 새로운 트집거리가 눈에 잡히기 전에 거울 앞에서 돌아섰다. 구두를 고르느라 약간의 시간을 또 지체했다. 외출 준비가 끝났다. 11시 45분이었다. 예약은 1시.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야 하지만 늦지는 않을 거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집안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동남향으로 앉은 집이어서 오전 내내 햇빛이 머물렀다. 맑은 날에는 선반이나 탁자 유리에 내려앉은 입자 고운 먼지들을 낱낱이 깨울 태세로 직사광선이 들이쳤다. 버티컬 블라인드를 걷거나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블라인드를 투과해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실내는 지나치게 환했다. 그녀는 그 어느 날부터 환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어수선해지는 데다 마음이 떠서 싫었다. 빈 멀미를 한다는 그녀의 말을 그럭저럭 참아주다가 종래는 배멀미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라며 코웃음으로 밀쳐냈던 누군가가 떠올라 더욱 싫었다. 그 말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권태와 짜증이 녹아 있었다. 혜련은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찾아 쓰고 집을 나섰다. 1-2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모피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이나 할 법한 동작이었다. 양 씨는 단박에 여자를 알아보았다. 그런 망상을 가질 만한 여자는, 또 그런 튀는 치장을 할 만한 여자는 그가 알기로 오동에서는 단 한 사람, 그 여자뿐이었다. 어쩌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통틀어도 그 여자뿐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5동 13층에서 내려오는 중이라는 얘기였다. 양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막 부려놓고 간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다. 오전 중에만 해도 벌써 서로 다른 업체의 택배 기사들이 저마다 맡겨놓고 내빼버린 상자가 6개나 쌓였다. 그중 몇 개는 꽤 늦은 시각까지 선반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한두 개쯤은 요령 없고 굼뜬 부모를 기다리는 보호소의 미아처럼 밤을 넘기게 될 거였다. 그것도 아침 교대 전에 인터폰을 연결해서 통화를 하고 난 뒤에라야 슬리퍼를 찍찍 끌며 나타나는 물건의 주인에게 상자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었다. 1301호 여자를 실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당도할 때까지 양 씨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여자의 표정을 세세히 살필 수 없는 게 유감이었다. 하긴 세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여자의 표정쯤이야 눈에 선하다. 불평을 내색하는 짓 따위로 품위를 손상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가식 섞인 의연함. 실은 주변의 모든 정황을 두 눈에 쓸어 담으면서도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채 하는 계산된 무표정. 어쨌거나 그런 안팎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정을 지을 만한 여자도 단지 전체를 통틀어 흔치 않았다. 양 씨는 그 여자 말고도 13층 6가구 입주자들 면면을 꿰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그중 4가구의 가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근을 한 뒤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꼬마 셋과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이어 대학생인지 재수생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애매한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단지 밖으로 빠져나간다. 내 가구의 가장 중 한 명이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엄마라는 사실은 택배 상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언제나처럼 대략 10시 15분 전쯤 길 건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6호의 노처녀 이모가 출근을 위해 불이 나게 내려왔겠지만 마침 그때 양 씨는 어느 집 베란다에서 개념 없이 날려보낸 담배꽁초를 줍느라 그 동향을 모니터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양 씨는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선반에 올려놓고는 경비실 앞을 불어 멀찍이 돌아가는 1301호 여자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할 일 없는 관심이란 걸 알면서도 자동으로 목이 돌아가는 자신을 쩍 입다시는 소리로 나무란 뒤 도시락 주머니를 끌어당겼다. 좀 이른 감이 있긴 했지만 아침이 부실했던지 속이 헛헛했다. 호랍이 아닌 호랍이로 꾸려오는 살림인지라 제때 구색 맞춰 만든 찬이랄 것은 없었다. 전자레인지란 신통방통한 발명품 덕에 상시 더운 밥은 보장되어 있으니 신세 타령을 늘어놓을 처지까지는 아니었다. 몸 탈난데 없이 성하지 다들 떨려날 나이에 경비직이나마 일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은가. 이만하면 떳떳하고 만족스러운 근로 노년이었다. 인생 중반에 벌인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자식 뒷바라지 미흡했던 것과 특별히 고되지 않다지만 60 넘은 입대껏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 마누라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만 빼면 대체로 무던한 말년이라고 자위할 만했다. 아내는 연희동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한다. 팔순 노마님 홀로 짱짱이 버티고 있는 단독주택이라 고적하긴 해도 성가신 일은 많지 않은 듯 했다. 하자고 들면 끝이 없고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으면 도깨비가 튀어나오기 직전인들 뭐 어떠리야 하는 게 아내의 소견이었다. 아내를 고용한 만화님의 맏며느리가 원한 것도 일꾼이 아니라 끼니 시중 들어주고 잠자리 보살펴줄 보호자 겸 말동무였으므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구하기 어디 쉬워야 말이지. 아내는 제 입으로 유세를 하고는 조선족이야 세고 널렸지만 하고 마치 본인이 연희동 사모님인 듯 거만하게 토달기도 잊지 않았다. 양씨 내심이래야 그럭저럭 우대받는 눈치여서 안도하는 정도였다. 아내는 격주에 한 번 집에 다녀갔다. 집에 올 때마다 끌어안고 오는 묵직한 보따리 속에는 다시 2주 동안 그가 먹을 밑반찬이며 진귀한 군입거리며 두고 쓸만한 생활용품 등이 제법 알차게 들어있었다. 있는 집이라 그런지 뭐든 흔전 만전이더라고. 이깟 거 좀 나눠 쓴다고 표 나지도 않어. 아내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양씨는 속으로 좀 찜찜했다. 하지만 아내의 노동의 대가 중에서 양씨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이래야 고작 그런 떨떠름한 콩고물들 뿐이었다. 진짜 알맹이인 월급에 대해서는 그 액수도 용처도 알지 못했다. 짐작이야 같다. 능히 짐작가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아내가 그 나이에 굳이 남의 집살이 든 것을 아는지라 따져 물으나 마나였다. 그저 인생 중반 자식 뒷바라지 미흡했던 무능에 대한 질타련이 여기면 그만이었다. 늦을 뻔했구만.
양 씨가 전자레인지에서 뜨끈뜨끈해진 밥주바를 꺼내려는데 곽 씨가 쑥 들어서며 찬통 하나를 내밀었다. 곽 씨는 3동과 4동 소관 경비였다. 양 씨와는 갑장으로 마나님과 금슬이 자별한 것까진 좋은데 유독 양 씨 앞에서 티를 내고 싶어해 기껏 챙겨주고도 얄팍하단 뒷말을 자초하는 위인이었다. 재수씨한테 번번이 미안해서 어쩐다. 음식 나눌 줄 아는 베테랑 주부답게 손맛이 깊어 찬통 뚜껑을 여는데 벌써 입안에 군침이 짜르르 돌았다. 초고추장으로 무친 원추리 나물과 새파란 봄동 겉절이가 반반 들어앉아 있었다. 지난번 비싼 꽃감으로 성금 치렀자뇨. 그건 그거고. 지난 설 명절에 연희동에서 냉동 방건씨 한 박스가 딸려왔다. 그걸 절반 뚝 덜어 곽시네와 나누었다. 포장재로 넣은 아이스팩이 녹아 살짝 무르긴 했지만 승승장구 중인 고위직 공무원의 모친에게 별도 진상된 상등급 품이니만큼 시중에 놔도는 중국산과는 때깔부터 비교를 불허했다. 한입 베어 물자 아이스크림처럼 혀끝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시쳇말로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뻥을 쳐도 좋을 최고급이었다. 근데 저기 어딜 가는가? 쭉 빼입었대. 곽 씨가 무턱대고 턱짓을 했다. 되물어 보나마나 1301호 여자를 가리킨다는 걸 양 씨는 척 알아들었다. 이따금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접할 기회라도 생기는 경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한두 번쯤 흘낏 스쳐보았을 뿐인 관리실 직원들도 1301호 여자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곤 했다. 물어보지 왜? 가뜩이나 날 추워 죽겠구먼. 찬바람 더 쐬어서 곧불 걸릴 일 있남? 뭐 물어본다고 제꺽 답해줄 리도 만무하고. 하여간 독특해요. 왕년에 한가락 하신 몸이라고 쌩한 얼굴로 웅변하는 건지 시위하는 건지. 그거야 뭐 사실이지. 양 씨가 무심코 그렇게 뱉고는 뒤늦게 아차 했다. 늘 입이 근질근질 해오던 참이라 부지불식간에 말이 새고 말았다. 곽 씨가 그 행간을 치고 들어왔다. 잉? 아는 거 있어 양씨? 뭐 그런 거 같더란 말이지. 한눈에도 예사로워 보이진 않잖아. 양 씨는 곽 씨가 가져온 봄동 겉절이를 밥숟갈에 걸쳐 볼이 미어져라 밀어넣는 것으로 아예 자신의 입을 봉해버렸다. 역시나 곽신의 마나님 손맛은 예술이었다. 1-3 환희는 나이든 여자는 질색이었다. 예약을 내세워 창가 자리를 요구하는 늙은 여자는 더구나 마음에 안 들었다. 한순간에 사람을 훑어보고 섣부르게 판단을 완료한 것 같은 거만한 표정의 할망구는 더더구나 싫었다. 장애물이라곤 없는데 발을 헛디뎌 기우뚱 쓰러지려는 노친네를 잽싸게 부축해 주어야 했을 땐 짜증이 왕창 치밀었다.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들큼한 살냄새에 뒤섞인 향수 냄새를 들이쉬고 말았을 때는 욕이 입 밖으로 자동 발사될 뻔했다. 아유 씨바. 그런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노친네는 당근 없을 것이지만 가만둘 주인 역시 있을 턱이 없었다. 그래서 환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를? 환희가 늙은 여자 앞에 물잔과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상냥하게 물었다. 덕지덕지 처바른 파운데이션으로도 잔주름을 감추지 못한 늙은 여자는 실내를 두리번거리면서 모피코트를 벗고 벗은 코트를 당연하다는 듯이 환희에게 건넸다. 환희는 들숨을 참으며 늙은 여자의 코트를 받아 바로 옆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러고는 다시 입끝을 살짝 말아 올렸다. 다른 분이 더 오시나요? 늙은 여자는 빤한 걸 왜 묻느냐는 투로 입술을 살쭉 비틀었다. 환희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딱한 짓으로 보였다. 늙은 여자가 책을 읽듯 메뉴판을 펼쳐들며 환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 자리하고 저기 맞은편 자리에도 미리 세팅해 놓는 게 좋겠는데. 주문은 그럼 한 분 더 오신 다음에 하시겠어요? 그럴까? 네, 그럼. 늙은 여자가 손을 휘저으며 환희의 말을 잘랐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메뉴를 정해두는 게 낫겠어. 변덕스런 노파 같으니라고. 환희는 손바닥에 메모지를 받쳐들고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늙은 여자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메뉴판을 멀찍이 뻗으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런치 스페셜을 선택했다. 아이쿠, 또 걸려들었군. 알고 보면 가격만 스페셜 요리인데. 늙은 여자는 은근 까다로웠다. 까다롭게 굴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마귀 할멈이었다. 두 사람분의 수프와 샐러드와 사이드 디쉬를 일일이 다르게 주문한 뒤에도 스테이크는 난 미디엄 웰던, 저쪽은 레어로 잊지 말고 라고 턱을 쳐들며 말했다. 환희는 아무튼 부지런히 받아 적는 신용을 했다. 늙은 여자가 환희에게 메뉴판을 넘겨주며 덧붙였다. 아페리티프는 셰프가 권하는 걸로 하겠다고 전해줘. 오예, 아페리티프, 셰프, 거기에 식전주까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지 뭐야. 그건 그렇고 씨바 끝까지 반말이야. 환희는 언짢았지만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예의 바르게 목을 까딱하고는 우아하게 턴을 했다. 그러나 늙은 여자에게서 돌아서는 즉시 환희의 안면 근육은 굳은 롤빵처럼 딱딱해졌다. 아침밥을 떠넣으며 연신 구시렁대는 바람에 팔편을 몇 개나 튀겼던 엄마가 하필 그 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엄마는 이를 닦자마자 급히 손가방을 집어들고는 환희의 면전에 대고 예상치 못한 한 방을 날렸다. 너 그거 아냐? 어제가 네 애미 귀 빠진 날이었던 거. 엄마는 수저를 든 채 멈칫하는 환희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현관문을 밀치고 복도로 사라졌다. 환희는 목구멍에 걸린 밥알을 보리차로 꿀꺽 밀어내리고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환희는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그런 탓에 관절염 약을 털어넣으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자식에게 폼나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졸라 큰 소리나 땅땅 치며 늙어가는, 이를테면 엄마 같은 여자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주방으로 난 반원형 창고에다 주문서를 들이밀었다. 주방장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구하지 않고 있는 주인 아저씨가 주문서를 들여다보며 검지로 코밑을 살살 문질렀다. 뭐 좋아. 하여간 제일 비싼 거니까.
주인 아저씨는 겁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신이 아랑곳 할 일이 아니었기에 환희는 어깨를 으쓱 추어 올린 뒤 와인 셀러로 가서 적당한 스파클링 와인 한 병을 골랐다. 그런 다음 창가의 늙은 여자 쪽을 흘끔 쳐다보고는 튤립 모양의 길쭉한 유리잔에다 살구빛 액체를 2분의 1쯤 따랐다. 좁쌀 알갱이만한 탄산 기포가 액체의 표면을 향해 맹렬히 치솟았다. 셰프 좋아하시네. 환희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늙어가는 엄마도 늙은 여자도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자신도 자신의 우연한 출생도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자신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환희가 다 뭐야? 토 나올 것 같아. 환희는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사라진 개념 없는 인간을 틈틈이 저주해왔다. 아버지는 개뿔이었다. 2. 혜련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길 건너 레코드 가게, 꽃집, 양품점은 정통 이태리언 스타일을 강조한 스파게티 앤 화덕 피자 전문점, 수제 케이크 전문점, 외국계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바뀌었다. 헌 책방은 공용 주차장에 편입되었다. 주차장은 만차였다. 포르쉐 운전자가 내리고 대신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앞뒤로 두세 번 차를 움직였다. 인도를 점령한 포르쉐의 지붕 위로 마로니의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낮이라 그림자는 브로콜리처럼 뭉툭했다. 그 인간. 혜련은 예전에 만나던 어떤 남자를 떠올렸다. 마트의 야채 코너에 진열된 브로콜리를 볼 때마다 하물며 뭉뚝한 나무 그림자를 볼 때조차 과거의 남자의 식성이 떠오른다는 것은 확실히 시시한 일이다. 그것은 추억과도 무관하다. 단순히 적체된 인상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수납된 쓰레기 같은 인상들을 추억과 구별할 수 없을 지경으로 혼합된 인상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는 부쩍 자주 해왔다. 그러자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종업원이 말없이 와인 글라스를 내려놓고 갔다. 혜련은 건너편 레스토랑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초록색 들창이 산뜻했다. 하얀 칠을 한 외벽에는 커다란 조개 모양, 둥근 원 모양, 마른 목골 모양의 접시를 걸어 놓았다. 처마 끝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철제 화분에는 제라늄 꽃밥이 풍성했다. 투우사의 뮤레타처럼 붉은 제라늄은 플라스틱 조화인성 싶었다. 정통 이태리언 레스토랑 외관이 대체로 이글거리는 안달루시아 풍인데 알량한 참견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녀는 후루루 가슴을 떨며 눈길을 거두었다. 이쪽 실내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자신의 세계로 허둥지둥 도망쳐 오듯이. 그러나 이 세계는 산란했다. 익숙한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졌다. 무대도 사람도 눈짓도 손짓도 노래도 흐느낌도 거지 밖으로 배어나온 핏기처럼 추억의 얼룩이 되었다. 페인트로 두껍게 덧칠한 벽면에 얼비치는 흐릿한 퇴조의 자취. 남은 것은 시간의 궤저와 투명한 아크릴판에 박아넣은 유리동물원 간판 로고뿐이었다. 가게는 한산했다. 예전에는 맞은편 레스토랑만큼이나 복작이던 곳이었다. 단골은 대부분 이 구역에 몰려있는 극단 단원들이나
극장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오갈 데 없는 낮 동안 또는 연습이나 공연을 끝낸 늦은 밤 대책 없이 죽치고 앉아 전망 부재의 연극판에 대해, 개념 부재의 문화 정책에 대해, 금전 부재의 가난한 연애나 살림살이에 대해 목청 높여 분개했다. 방송이나 영화판으로 나가 이름과 돈을 거머쥔 옛 동료들을 성토하면서 그런 험담의 대상이 된 그들을 부러워하는 속내를 감추느라 술잔을 엎고 담배를 꼬나물었다. 열기와 독설과 회의와 냉소가 들끓는 연극쟁이 무리를 눈 안주거리로 삼는 술꾼들도 유리동물원을 기웃거렸다. 이따금 드나드는 인근 대학병원 쪽 직원이나 의사들은 지갑이 묵직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어서 특히 환영을 받았다. 서너 번 마주친 안면으로 호기롭게 술자리를 합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디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혼자 종종 들러 와인을 기울이다 돌아가곤 했다. 혜련이 디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았던 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카르멘 공연 마지막 날 쫑파티가 끝나고서였다. 그날 뒤풀이에서 그녀는 생애 단 하루처럼 남아있는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짰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과 울분이 광란의 동력원이었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길게 이어붙인 테이블 위로 뛰어 올랐다. 술병과 술잔들이 후다닥 치워졌다. 후배 남자 단원들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들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카르멘에서 선보였던 플라멩코를 췄다. 그때 디가 나타났다. 디는 입구 쪽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다. 잠깐 선체로 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을 넘겨다보다 돌아설 작정인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의식했다. 취기와 광기 속에서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욕망하기를 욕망했다. 그녀는 발목까지 치렁치렁 늘어지는 붉은색 스커트를 양손에 한 자락씩 움켜쥐고 사뭇 격렬하게 골반을 흔들었다. 스커트 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났다. 무릎이 드러나고 허벅지가 드러났다. 동료 중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다. 마침내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텝을 멈추자 그가 팔짱을 풀고 올레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맙소사, 저주나 다름없군. 혜련은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생생한 기억력이 오싹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과거는 금세 잊고 오래된 일들은 조각칼로 도려낸 듯 또렷해진다. 기억이란 때론 징벌이다. 새로 찾아든 손님들이 내는 왁자한 웃음소리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이 낡은 벽보 같다고 느꼈다.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외투가 너무나도 칙칙해 보였다.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한물간 디자인의 추레해벨 색상이었다. 집에서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녀는 짐짓 허리를 고추 세웠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눈을 감은 채 혀를 굴렸다. 와인은 시고 떨궜다. 입맛을 도둑이는커녕 입안을 헹구고 싶을 지경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 탓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어리광 따위 받아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 탓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굴 속으로 숨어든 건 명백히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한바탕 히스테리를 부리고도 남았을 테지. 그나저나 거기도 많이 늙었군. 귀에 익은 목소리. 그녀가 반짝 눈을 치떴다. 아니나 다를까 D다. 그는 여전히 늠름하다. 그리고 여전히 느물거린다. 그가 맞은편에 앉아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내가 조금 늦었나? 역시나 미안한 기색 따위는 없다. 원래가 그랬다. 기다려야 하는 건 언제나 상대방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한두 달씩 기다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자신의 값이 치솟는다고 했다. 자신이 집도한 수술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가 말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걸 다들 아니까. 당신은 조금씩 늘 늦었어. 언제나 내가 먼저 와서 기다렸지. 해련이 힐난조로 말했다. 설마. 설마가 아니야. 그리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 당연한 듯이. 그래, 맞아. 당연한 듯이 자리에 앉자마자 투덜거리곤 했지.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라 도로 덮어버렸다느니 수술이 성공적이면 뭐 하느냐. 어차피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라느니. 난 맹세코 그런 피냄새 나는 이야기들을 듣자고 당신을 기다린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녀의 지적에 D가 발끈했다. 아니야.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리 없어. 그리고 늘이라니. 빌어먹을 그놈의 말버릇은 여전하군. 그래. 늘, 전부 다, 언제나, 한 번도. 그런 단정적인 표현들. 여자들은 다 똑같아. 진부해. 여배우는 좀 다를 줄 알았지. D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거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발끈했다. 그래서였어? 뭐가? 당신이 날 떠난 거. 그 대목에서 그녀는 하마터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땅속으로 거꾸로 처박히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야? 그런 얘기 따위나 하려고? 지겹군. 빌어먹을 놈의 심파. 그가 킁킁하고 특유의 코웃음을 쳤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떠난 게 이유야. 그가 반박했다. 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어. 무대로 돌아갔잖아. 관객들도 떠났어. 그건 거기 몫이야. 오롯이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그게 프로야. 관객들이 떠난 건 탓하지 마. 자신을 탓해. 자신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는 걸 배웠어야지. 그녀가 노려보자 그는 딴청을 부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쉰 뒤 무겁게 말했다. 내가 엄마가 됐기 때문이야. 아니, 거긴 엄마가 된 적이 없어. 난 애를 낳았어. 당신 아이. 천만에. 거긴 엄마가 아니야. 그 애는 우리가 길렀어. 우리?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냅킨을 뽑아 콧물을 닦았다.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결국은 그 앞에서 훌쩍거리고 말았으니 그는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냉혈한이었다. 탁월한 외과 의사가 될 자질을 타고난 셈이다. 저기요. 종업원이 곁에서 쟁반을 든 채 쭈뼛거렸다. 못 볼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해련은 얼른 목청을 가다듬었다. 야채 스프는 날 주고 크림 스프는 저분 쪽에다가.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이 일을 달지 않고 지시대로 수프 접시를 내려놓은 뒤 황망히 돌아갔다. 해련은 수프 접시에 코를 박았다. 허기를 느껴서가 아니라 그와 눈이 마주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기름이 둥둥 뜬 국물을 서너 차례쯤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사이 뒤의 아내가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해련은 뒤가 일어서는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수프 접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도둑처럼 달아나는 것을 보았더라도 붙잡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위인이었다. 그녀의 망막에는 늘 언제나 그의 뒷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뒤의 아내가 솜씨 좋은 마술사처럼 살그머니 다가와 그와 자리를 바꿔 앉는 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네, 오랜만이에요. 종업원이 빵 소쿠리와 샐러드를 한꺼번에 들고 와서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그 바람에 대화가 또 중단됐다. 종업원은 혓바닥으로 손등을 핥는 고양이처럼 할금할금 해련의 눈치를 살폈다. 해련은 버르장머리 없는 종업원을 모르는 척했다. 종업원이 돌아가자 뒤에 아내가 말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해련이 항변했다. 난 약속을 지켰어요. 한 번도 그 일 찾지 않았어요. 거짓말. 그래요. 딱 한 번. 그건 그 애가 날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그랬어도 만나지 말아야 했어요. 난 그 애 엄마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애 엄만 나예요. 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 앤 사춘기를 아주 격렬하게 보냈지요. 난 그 애 내 아들 앞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했다면요. 천만에요. 거긴 그렇게 못해요. 엄마 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대 위에서 하는 싸구려 연기와는 다르죠. 애인이나 정부 노릇과도 다르고요. 더군다나 당신은 이제 배우도 아니죠. 배우로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한두 사람쯤? 당신의 스캔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죠. 뒤에 아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자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시절의 뒤를 쏙 빼닮은 청년이 끼어들었다. 청년은 뒤의 아내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서 말했다. 맞습니다. 제 어머니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해련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럼 그땐 왜 날 찾아왔니?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달랬던 건 너였다. 잊었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식 정도는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었지. 아셔도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뒤의 아내가
젊은 시절에 뒤를 꼭 빼닮은 청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해련은 그들이 자신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도 그들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렇게 바라는 순간 그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해련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뻥 터질 것 같았다. 바위 덩어리 같은 몸을 일으켰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면서 쿵 소리가 났다. 종업원이 놀라서 뛰어왔다. 해련은 자신을 부축하는 종업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3. 양씨는 출입문에 걸어둔 아크릴 팻말을 순찰중으로 뒤집었다. 그러고는 랜턴과 일지를 들고 경비실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참에서 무엇인가가 후다닥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제설 장비를 쌓아두는 주차장 구석에다 몸을 푼 길고양이인 듯 했다. 이사를 가는 집에서 버리고 간 놈인지 단지 밖에서 기어든 놈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낭패스러운 한편 대견스럽기도 했다. 경비실이나 관리실로 애완동물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었다. 배설물 처리나 목줄 매기 등의 수칙이 인쇄된 게시물을 부착해 놓고 있고 틈틈이 방송으로도 권고하고 있지만 시정은커녕 들은 척도 않는 실정이었다. 공동주택에서 굳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겠다는 사람도 그다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새끼 짐승에도 칠색 팔색을 하는 사람도 양씨가 보기에는 다 별종스러웠다. 그런 마당에 얼마 전에는 육동 주민 하나가 저녁마다 건물 모퉁이에다 사료를 놓아두어 수상쩍은 고양이들을 불러들인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양씨도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던 비닐봉지를 헤집어 뜯어놓는 고양이들 등살이 성가시긴 했지만 그런다고 민원을 무시한다며 개거품 무는 주민의 말대로 일괄 소탕하여 안락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찮은 미물일지언정 목숨받아 이 땅에 온 이유가 저마다 있을 터였다. 양씨는 관리실에서 배포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를 일지에 기록하고 실내등이나 미등이 켜진 차가 없는지도 살폈다. 요즘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차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밤새 배터리가 방전되어 아침 출근 시간에 긴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남의 일이지만 불필요한 짜증과 낭비를 덜어 나쁠 리 없었다. 관할구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양씨는 목을 젖혀 5동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8층 꼭대기 오른쪽 맨 가장자리에서부터 5칸을 짚어 내려오면 그 여자의 집이었다. 야간 순찰의 끝 순서로 그런 버릇이 든 것일 뿐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 그는 저녁 시간 전에 그 여자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것을 오전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로 확인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 내벽에 기대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굼뜨게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몸놀림만으로는 그 여자답지 않았다. 여자는 언제나 꼿꼿했다. 양씨의 눈에 오늘 여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인터폰을 연결해 별일 없으시냐고 어디 편찮으시냐고 묻고 싶었다. 경비 신분을 악용해 몰래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억측을 살 우려가 있어 자제했다. 물론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자의 외부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는 여자가 이 변두리 서민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다는 것,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데다 이웃과 왕래가 없다는 것, 그 흔한 택배나 우편물도 거의 없다는 것, 몇 달째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 곽 씨에게조차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발설하지 않았다. 제법 이름을 날리던 연극배우가 자신이 경비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응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내에게조차 발설하지 않았다. 양 씨는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젊어 한때 여성지 영업부에 적을 둔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그 여자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편집부 데스크가 인터뷰를 따려고 당시 여자가 출연하는 연극의 티켓을 선심 구매해서 영업부에까지 돌린 덕택이었다. 그것만이었다면 아마 그도 여자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곧이어 여자의 스캔들이 터졌고 스포츠 신문과 여성지마다의 여자의 이름이 톱으로 올라오는 통에 그의 기억은 좀 더 강화되었다. 그가 다니던 여성지도 몇 달 전에 인터뷰가 무색하도록 여자의 치부를 파헤치는 데 가세했다. 그는 동정론으로 물을 탄 그 폭로성 기사를 비교적 꼼꼼히 읽었다. 그가 여자를 쉽게 기억해낸 데엔 여자의 흔치 않은 성씨도 작용했다. 석씨는 희귀성이었다. 변명 같지만 관리비 고지서나 주민 서명용 대장에 적힌 여자의 이름이 왠지 입에 붙었고 여자가 하고 다니는 차림새 또한 튀었으므로 절로 신경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음 한동안은 긴가민가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붙여놓은 연극 포스터를 무심히 쳐다보던 그는 마침내 퍼즐을 제대로 꿰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옛날 배우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자는 그 스캔들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도덕적 잣대가 완고하던 시대였다. 여자는 시루 죽은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다. 양 씨도 그 즈음 여성지를 나와서 서적 도매상을 벌였다가 내리막을 탔다. 그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털고 서적 물류센터의 출고 일을 7, 8년쯤 하다가 경비직으로 넘어왔다. 양 씨는 근저에 이르러 인생 운칠 기삼은 그나마 호시절 얘기고 이제는 운 아홉에 제주 하나, 운구 기일이라는 말을 옳다고 여기게끔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삶에 큰 불만이 없었다.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 내려놓을 때라는 마음이 익어서였다. 7이든 9이든 타고난 대로 살다 접으면 그만이다 하는 쪽으로 인생관이 대충 정리됐다. 오동 전체에 불 켜진 창은 몇 안 되었다. 양 씨는 다른 날보다 좀 길게 여자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 그는 뭔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어차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도 거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딱히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기묘한 느낌에 숨구멍이 송연했다. 양 씨는 올려다보느라 뻣뻣해진 목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슬금슬금 화단 쪽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시커먼 나무 그늘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송송 뻗쳐나오는 듯했다. 갈고리처럼 단단한 무엇인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가 나무 그늘에다 랜턴을 비추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불빛에 딱딱하게 굳은 맨 흙이 둥그렇게 드러났다.
그가 랜턴의 방향을 바꾸었다. 밤하늘을 훑는 서치라이트처럼 수직으로 빛을 쏘았다. 바로 거기 허공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어, 양씨가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치는 물체를 인지하고 어둔한 소리를 내는 순간 그의 전 생애가 눈앞을 휙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그의 외마디 비명보다 더 크고 둔탁한 소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단숨에 밤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4. 미친년. 환희는 엄마가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올라서기 전에 잽싸게 초를 밝혔다. 장미 꽃단과 냉동 딸기로 장식한 케이크를 보자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다음 입이 찢어졌고 찢어진 입에서 거친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미친년 하고. 환희는 뿌듯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했다. 왠지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쪽팔리는 기분이기도 했다. 좋으면 좋다고 하지 욕은 왜 하고 지랄이야. 엄마 닮은 딸의 입도 거칠긴 마찬가지여서 환희가 한술 더 떠 불퉁거렸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사건건 변덕이 장난 아닌 엄마인지라 대번 분칠한 얼굴에 소주를 반 병쯤 들이킨 것처럼 볼구족족 생기가 돌았다. 아니, 벌써 전작이 있는 눈치였다. 눈동자가 세일세일 풀어진 데다 술래가 솔솔 끼쳐왔다. 그러면 그렇지. 주방 식구들끼리 남은 음식에 소주잔 주고받으며 구정물에 손 담가가며 키워봐야 아무 쓸모없는 자식년이니 어쩌니 안주감으로 작살내고 돌아오는 길일 터였다. 그래, 좋다 좋아. 싸가지 없는 딸년 모처럼 철들었네. 엄마가 선물을 싼 포장지를 아무렇게나 쭉 잡아 찢으며 말했다. 환희는 기껏 바디 클렌저와 바디로션밖에 살 수 없었던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또 무진장 쪽이 팔리는 기분이었다. 지난달 지름신이 강신하여 저지른 아이패드의 여파였다. 뭐 솔직히 그제는 깜빡했고 어젠 다른 일이 좀 있었고 암튼 생일 축하해. 축하. 엎드려 절 받는다 내가. 암튼 땡큐다 환희야. 그깟 저렴한 선물이 눈에 찰 리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인사치레는 했다. 환희는 쑥스러움도 피할 겸 케이크 한 조각을 덜어 컴퓨터 앞으로 되돌아가 앉았다. 조금 전까지 환희는 현관 쪽에 신경을 쓰면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떠오르는 대로 아무 단어나 찍어대고 있었다. 장난삼아 자신이 아르바이트 뛰고 있는 유리동물원을 치자 관련 태그가 주르르 떴다. 솔직히 그렇게 많은 태그가 달릴 줄 몰랐다. 스폰서 링크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엄마가 돌아오는지 현관문에 열쇠 꽂히는 기척이 들렸다. 환희는 화면을 그대로 놔둔 채 화다닥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 광속으로 날아가야 했던 것이었다. 환희는 생크림 묻은 손가락을 핥고 나서 다시금 화면을 스크롤했다. 헐, 유리동물원이 연극 제목이야? 테네시 윌리엄스가 썼다고? 그런 작가가 있었남? 듣보잡. 근데 이건 몽니? 환희는 유리동물원이 삽입된 뉴스 링크를 발견하고서는 커서를 갖다 댔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였다. 환희는 본문을 읽어 내려갔다. 지난 13일 자정 안양시 만안구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주민 60세 여자 성모 씨가 13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투신했다. 이 과정에서 마침 그 아래에 서 있던 남자 64세 양모 씨를 덮쳐 양 씨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석 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양 씨는 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숨진 석 씨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유리동물원, 카르멘 등의 연극의 주연급 배우로 활동해 왔으나 슬럼프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이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이틀 전이 주민등록상 석 씨의 생일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외로움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은 고인의 유해를 인도할 가족 및 친척을 수소문하고 있다. 한편 양모 씨는 환희는 직감적으로 어제 가게에서 보았던 늙은 여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야, 그 늙은 여자. 약간 맛이 가 있었는데. 혼자 들어와서 2인분 메뉴를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 끊임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흐느끼다가 화를 내다가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걸음을 질질 끌며 가게를 나갔어. 그렇다면 그 늙은 여자가 틀림없다면 허공으로 몸을 날릴 때까지 곁에 아무도 없었다면 내가 그 여자 몸에 마지막으로 손을 댄 사람일지도 몰라. 2번씩이나 쓰러지려는 여자를 붙들어줘야 했으니까. 이런 왕 재수 없는 일이 하필 왜 나한테. 환희는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책상을 짚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이야말로 고장난 자이드로 꼭대기에서 손바닥만한 물 웅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환희는 그 늙은 여자처럼 겨우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겨 욕실로 갔다. 알몸에 샤워캡을 뒤집어 쓴 엄마가 샤워 커튼도 치지 않은 채 비누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대뜸 스펀지를 내밀었다. 옳지, 등 좀 밀어주라. 환희는 말없이 세면기에 수도꼭지를 비틀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생크림이 식도를 거슬러 올라올 것만 같았다. 환희는 세면기에 고개를 쳐박고 흐르는 물에 손을 갖다 댔다. 또 뭔 일이야? 정신 나간 년 꼴을 하고서. 엄마의 말투는 늘 저렇다. 땡큐다 환희야는 그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지. 환희는 수돗물을 더 세차게 트는 것으로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 뭐든 예사고 뭐든 함부로인 엄마.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한 엄마. 생각 없이 애를 베고 애를 낳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엄마. 불쌍하지만 한 번씩 토 나오게 역겨운 것도 사실인 엄마. 우연히 엄마의 자궁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온 환희는 우연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이 싫었다. 눈만 뜨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일들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우연히 자신의 손에 닿은 누군가가 몇 시간 후에 토마토처럼 퍽 터져버린 사건을 곱씹기는 더욱 싫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우연의 연속을 엄마에게 설명하기는 더더욱 싫었다. 미친년, 잘 나가다가 왜 또 그러나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물었다. 환희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또 씻으며 중얼거렸다.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 오늘만이라도, 적어도 오늘 저녁만이라도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줘. 답답해 죽겠네. 뭔 말인지 통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모르겠다. 등 밀어주기 싫음 말아라. 에이. 환희는 수건을 걷어 젖은 손을 훔쳤다. 엄마의 알몸을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었다. 나이 탓인지 무게 탓인지 밑으로 축 처진 젖가슴과 날로 뻔뻔해지는 배짱만큼이나 두둑하게 늘어난 뱃살을. 엄마는 환희가 쳐다보거나 말거나 가랑이를 쩍 벌리고 사타구니 안쪽을 뽀득뽀득 소리나게 문질러 닦았다. 자신이 거기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자 환희는 또 속이 메스꺼렸다. 환희는 수건을 집어던지며 밑도 끝도 없이 신경질을 부렸다. 뭐, 손 닦는 게 뭐 어때서? 전혀니? 환희는 욕실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엄마와 한 조각씩 잘라먹고 남은 케이크와 장미 꽃단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생일 선물을 쌌던 포장지는 식탁 아래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저 때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었는데. 환희는 자신의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열린 방문 틈으로 꺼멓게 죽어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다. 환희는 거실에 선 채로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냥 눈물이 찔끔 났다.